아저씨,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여자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하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애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그리고 제가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모든 건 새벽 4시 그 수상한 남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충격적인 검은 그림자의 비밀. 들으시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며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15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이 시간이지만 여전히 새벽 공기의 차가움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후. 작은 한숨을 내쉬며 택배 차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손목시계에 야광 숫자가 4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택배 일을 시작하던 그날부터 제 손목을 지켜온 동반자였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군. 힐사이드 아파트로 향하는 길,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어둠 속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몇몇 창문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누군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겠죠. 서초구에 위치한 힐사이드 아파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송 구역 중 하나입니다. 3개 단지로 이루어진 이곳은 대부분 고소득층이 거주해서 새벽 배송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1단지 배송을 마치고 2단지로 향하던 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 175cm 정도,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목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묘하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야근이 일상인 회사원들이 많으니까 일찍 나와서 택시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남자 주변에는 택시를 잡으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로 가려는 것도 아닌 채로 말입니다.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긴장감 때문이었죠. 그의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네. 2단지 첫 번째 배송지로 향하면서도 계속 그 남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201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창밖으로 그가 서 있던 자리를 흘끔 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1동 최 과장님 댁에 온라인 쇼핑몰 상품을 전달하고 202동 정 회장님 댁에 명품 가방을 배송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남자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지? 202동에서 내려와 관리사무소 앞을 다시 지날 때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 40분. 그가 그 자리에 선 지 벌써 40분이 넘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살짝 몸을 돌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뭔가 숨기고 있구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3단지 배송을 마치고 다시 2단지를 지날 때는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왜 하필 관리사무소 앞에 서 있었을까? 왜 40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제가 지나갈 때 얼굴을 숨겼을까? 15년간 택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는 데 익숙해진 저였습니다. 어떤 집은 언제 불이 켜지고, 어떤 사람은 몇 시에 출근하고, 어떤 가정은 언제 택배를 받는지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입력되어 있었죠. 그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방금 본 광경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 남자가 나타날까?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었을까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의 차가움에 절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이 서울로 올라와 홀로 방황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딱 한 번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새벽 거리를 헤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주던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날의 기억은 제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목시계를 보니 오전 6시 20분이었습니다. 야광 숫자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 자리에 그 남자가 서 있다면 그때는 말을 걸어보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하게 될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날 것이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테니까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4시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회색 정장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계를 들여다보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다짐대로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얕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다가가자 그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구나. 아저씨, 매일 이렇게 일찍 나오시네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마치 자신이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가 발각된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변명거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아, 내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시계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직 문도 안 열렸는데요. 실제로 관리사무소는 오전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 10분. 아직 5시간이나 남은 상황이었죠. 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5시간을 기다리신다고요? 네, 뭐 그런 셈이죠. 대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것도 그렇고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그렇고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추위 때문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죠. 이 사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이단지를 지나던 중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관리사무소 뒷문으로 슬쩍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거든요. 저 사람이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 시간은 관리사무소가 열리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보통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오전 8시 30분경에 출근했거든요. 더욱 수상한 것은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뒷문 앞에서 좌우를 살핀 후 마치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6시경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남자가 관리사무소 정문으로 나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 그럼 정말 관리사무소 직원이구나. 안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것도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일찍 출근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남자가 6시에 나왔다가 6시 30분에 다시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2번 출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택배차 안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정문으로 들어갈 때와 뒷문으로 들어갈 때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갈 때는 긴장하고 두리번거렸지만 정문으로 들어갈 때는 당당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다음 날 저는 1단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김 경비원님과는 안면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었죠. 김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아, 박 기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 경비원님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나는 따뜻한 커피 향기가 새벽 공기와 대조되었습니다. 김 경비원님, 혹시 2단지 관리사무소에 새로 온 직원 있나요? 40대 정도 되는 남자분? 2단지 관리사무소요. 새로운 직원은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김 경비원님의 답변에 제 마음속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새벽에 자주 보는 사람이 있어서요. 새벽에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보통 8시 30분에 출근하는데 누구를 보신 거예요? 저는 그 남자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키, 체형, 옷차림, 그리고 특이한 행동 패턴까지. 김 경비원님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2단지 관리사무소는 제가 직접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라서. 역시 뭔가 이상해. 점심시간에 2단지 경비실도 방문해 봤습니다. 2단지 경비실에는 박 경비원이라는 50대 남성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관리사무소에 일찍 출근하는 직원 계신가요? 일찍 출근하는 직원이요? 글쎄요. 저희 관리사무소는 보통 9시에 문을 여는데 직원들은 8시 30분쯤 와요. 박 경비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로는 관리사무소에 남자 직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지? 경비실 창문을 통해 관리사무소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2단지 관리사무소에 택배를 배송할 일이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주문한 사무용품이었죠. 좋은 기회였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접수 데스크에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정미영 주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정 주임은 친절하게 택배를 받으며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남자 직원도 계신가요? 남자 직원이요? 우리 관리사무소에는 저랑 청소하시는 김 아주머니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정주임의 말을 들으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여자 직원들만 있다는데 그럼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확실해졌어. 저 남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야.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뒷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건물을 돌아가니 정말로 뒷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일반적인 출입문이 아니라 비상구 같은 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어야 할 문인 거죠. 문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물쇠 부분에 미세한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주 열고 닫았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저 문으로 들어간다고? 이상한데? 그리고 문 앞 바닥에는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누군가가 이곳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인터넷에서 힐사이드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혹시 관리사무소와 관련된 특별한 일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불만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리비 계산이 이상하다. 영수증을 제대로 안 준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예전 같지 않다 등의 글들이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과 그 남자가 관련이 있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힐사이드 아파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 뒤에는 각각의 삶이 있고 각각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혹시 그 중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는 걸까요? 손목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다시 그 남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새벽 저는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그 남자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배송 일정을 조금씩 조절해서 그 남자가 나타나는 시간과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간의 관찰 결과 그 남자의 패턴은 거의 정확했습니다. 새벽 4시 관리사무소 앞에 나타남. 새벽 4시 30분 뒷문으로 들어감. 오전 6시 뒷문으로 나옴. 오전 6시 30분 정문으로 들어감. 오전 9시 정문으로 나옴. 이 패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새벽 4시 3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6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닐까? 도대체 그 1시간 30분 동안 무엇을 하는 걸까?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10시경 2단지 주차장에서 배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남자가 고급 세단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있었구나.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 남자가 어떻게 아파트에 오는지 궁금했는데 자가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차량 번호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서울 12바 4567.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남자는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아니세요? 남자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저를 알아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차 정말 좋으시네요. 벤츠잖아요. 아, 내 회사 차예요. 서둘러 대답했지만 저는 트렁크 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 가방이 여러 개 들어 있었는데 상당히 두꺼운 가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들은 모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방들에서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류치고는 너무 무거워 보였거든요. 일이 많으시나 보네요. 농담처럼 말하자 남자는 급하게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아, 네, 그럼 전 가봐야 해서. 남자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가 관리사무소 방향이 아닌 아파트 외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가 낮에는 밖으로 나간다. 뭔가 이상한데? 그날 오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경 3단지 배송을 마치고 2단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저게 뭘까? 호기심이 생겨서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들킬 수 있었거든요. 남자는 봉투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벤츠에 올라타기 전에 봉투 안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에 비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양의 돈다발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돈 봉투를 들고 나온다.
이건 명백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이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혹시 관리비를 빼돌리는 건 아닐까?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관리비 횡령, 공금 유용 아니면 더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혹시 정당한 업무의 일환일 수도 있었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돈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확히 월요일과 금요일에만 돈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평소보다 더 큰 봉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금요일, 이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금요일 그 남자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금요일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배송을 마치고 그 남자가 돈 봉투를 들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후 1시 50분 2단지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택배 차량을 적당한 위치에 주차하고 그 남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예상대로 그 남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투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따라가 보자. 남자는 벤치에 올라탔고 저는 택배차로 멀찍이서 뒤를 따랐습니다. 서초구를 벗어나 강남구로 향했습니다. 약 30분 후 그가 도착한 곳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지노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대형 카지노 건물 앞에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꽉 잡고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마 관리사무소 돈으로 도박을? 저는 카지노 주차장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4시간. 오후 8시가 넘어서야 그 남자가 카지노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들어갈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에 올라탄 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박고 무언가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욕설이나 한탄이었을 겁니다. 다 잃었구나. 그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관리사무소에 돈을 빼내어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나온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두자. 다음부터는 그 남자의 행동을 모두 촬영해서 증거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가져오는 순간, 카지노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절망하며 나오는 순간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관리사무소 직원들 중에 공범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들도 피해자인 걸까요? 정 주임님이 뭔가 피곤해 보였는데 그때 떠올린 정미영 주임의 모습, 짙은 다크서클, 물어뜯은 손톱, 불안한 눈빛. 혹시 그녀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요? 내일은 정 주임님과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야겠어. 다음 주 우연을 가장해서 정미영 주임과 더 긴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2단지에 대형 택배 배송이 있었는데 관리사무소를 거쳐야 하는 물품들이 많았거든요.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 주임이 접수 데스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주임님, 택배 왔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야위었고 눈가에 다크서클도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명을 받는 동안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주임님, 요즘 관리사무소 일이 많이 힘드시나 봐요?
정주임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이 들켜버린 것 같은 표정이었죠. 네,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제 말에 정주임의 눈에서 순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사실 요즘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리기가. 괜찮으세요? 어떤 일인데요? 정주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 문제가 좀 있어요. 누군가가 아니, 제가 실수를 해서.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역시 뭔가 있구나. 주임님, 혹시 누군가가 주임님을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건 아니죠? 정주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이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펜을 잡은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주임님, 혹시 관리사무소 돈과 관련된 일인가요? 이번에는 정주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맞았어. 주임님, 혹시 누군가가 주임님을 위협해서 관리사무소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정주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씀해 보세요. 정주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제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정주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나 되었어요. 5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네. 그런데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친척들도 다 어려운 상황이고. 정주임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몇 년 전에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정주임의 관리사무소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제 대학 선배라고 하면서. 드디어 그 남자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정민. 마침내 그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딸 수술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요? 관리사무소에 현금을 잠깐만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바로 갚겠다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였습니다. 이정민이 정주임의 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관리사무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악질이군.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딸의 상태가 악화되고 어쩔 수 없이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도박에서 져서 돈을 못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네, 이제는 완전히 제가 공범이 되어버렸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저도 처벌받을 테고 딸 수술비도 돌려줘야 하고. 정주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주민들의 관리비를 현금으로 걷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주임님, 그 사람이 협박을 하나요? 직접적으로는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공범이야. 딸 수술비도 돌려줘야 하고 너도 횡령죄로 처벌받을 거야 라고 계속 말해요. 교묘한 협박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정주임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딸이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완전히 약점을 잡고 있는 거네.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주임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도 보여줬습니다. 주임님, 이대로는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저도 공범인데요. 아니에요. 주임님은 피해자예요. 협박을 당한 거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그 사람이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가져가서 카지노에서 잃고 또 사채업체에 돈을 주는 것까지. 정주임은 놀란 표정으로 제 핸드폰 영상을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영상 속에는 이정민이 관리사무소에서 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 카지노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절망하며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임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제가 도와준 것도 사실이고 주임님은 딸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잖아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정주임의 눈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신고해야 해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말이에요. 정주임과의 대화를 마치고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정주임 같은 선량한 사람이 악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자.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정민이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니 이정민이 또 돈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내일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금요일 저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정민이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순간부터 카지노에서 잃고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촬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 4시 20분 관리사무소 뒷문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녹화 모드로 설정하고 이정민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긴장감 때문에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완벽한 증거를 잡아보자. 4시 25분 예상대로 이정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며 뒷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정민이 뒷문 열쇠를 꺼내는 모습, 문을 여는 모습,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선명하게 촬영되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통해 보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범죄자였습니다. 몰래 들어가려는 자세, 주변을 살피는 눈빛, 모든 것이 죄의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잡았다. 1시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시 정각 이정민이 뒷문으로 나오는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이정민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숨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의 눈빛이 순간 살기로 변했습니다. 너 누구야? 왜 날 찍고 있어? 이정민은 분노한 표정으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떨어뜨리며 전력으로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다. 저는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거기 서! 이정민이 뒤쫓아왔지만 아파트 단지의 지리를 잘 아는 제가 더 빨랐습니다. 15년간 매일 다닌 길이었거든요. 복잡한 단지 내 길을 이용해서 이정민을 따돌렸습니다. 1단지로 뛰어가서 계단을 올라갔다가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복잡한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발밑에서 나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다행히 따돌렸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이정민이 저를 쫓아오는 모습까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저를 위협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어서 더 좋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이정민이 봉투를 떨어뜨리는 순간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에서 돈다발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까지 말이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누군가가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요.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들을 모두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만한 사안이네요. 좋은 제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정미영 주임도 피해자예요. 협박을 당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정 주임의 상황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딸의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까지. 네, 그 부분도 고려해서 수사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취하고요. 담당 형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단지 경비실의 박 경비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민이 관리사무소에서 정주임과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 오후에 관리사무소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그 남자분이 와서 정 주임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혹시 제가 촬영한 걸 알고 정주임님에게 화풀이하는 건 아닐까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주임이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싶어서 급하게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주임님, 괜찮으세요?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니 정주임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주임님은 다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정주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정민이 상당히 화를 냈던 것 같았습니다. 주임님, 이제 곧 해결될 거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정말요? 정주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네,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어요. 곧 이정민을 잡을 거예요. 그럼 드디어 정말로 이 악몽이 끝내는 건가요? 네, 주임님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거예요. 딸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이용한 거잖아요. 정주임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에서 경찰서 담당 형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박현수님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정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경찰 수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현수님, 덕분에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 차량 번호, 카지노 출입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등이 모두 확인되었어요. 다행이다. 하지만 형사는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혹시 한 번만 더 현장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아서요. 다음 월요일 이정민이 또 돈을 가지고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이번에는 형사 2명과 함께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저기 오네요. 새벽 4시 정각, 이정민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더욱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들킨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은 경계심보다 강했습니다. 여전히 뒷문으로 들어갔고 1시간 30분 후에 투툼한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직접 촬영했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카지노까지 따라가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형사들과 함께 이정민을 따라 카지노까지 갔습니다. 그가 카지노에 들어간 지 2시간 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정민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카지노 안에서 도박을 하던 이정민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가져온 돈으로 산 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카지노의 CCTV, 거래 내역, 그리고 제가 촬영한 영상까지.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정민이 빼돌린 관리비는 총 3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조금씩 가져간 돈이 이렇게 큰 규모였던 것입니다. 3억이 넘는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 하네요. 담당 형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돈이 모두 카지노와 사채 이자로 사라진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관리비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정민은 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불법 사채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채업체에 2억 원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자가 월 5부씩이니 형사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완전히 빚의 늪에 빠져 있었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관리사무소 돈을 계속 가져갔던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였구나. 다행히 정미영 주임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선처가 내려졌습니다. 정 주임은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고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린 점이 인정되었어요. 검찰은 정 주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해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관리비를 유용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던 날 정 주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현수님 덕분에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임님이 용기를 내신 거예요. 저는 그냥 도움을 드린 것뿐이에요. 정 주임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몇 달간 시달렸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이죠. 수지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수술을 못했어요. 이정민이 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수술비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결국 수술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뭔가 도움이 될 방법이 없을까? 재판 과정에서 이정민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 주임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것도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촬영한 영상과 카지노 출입 기록, 사채업체 거래 내역 등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이 매일 새벽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잃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정민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이정민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게 했으며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특히 딸을 구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한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재판정에서 이 말을 들으며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서도 크게 다뤄졌습니다. 평범한 택배기사의 용기가 3억 원 횡령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특히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는요. 사건이 해결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처음 그 수상한 남자를 본 것부터 지금까지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주임의 딸 수지는 여전히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뭔가 더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힐사이드 아파트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비를 횡령한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주민들이 정미영 주임의 사연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그녀를 동정하게 된 것입니다. 202동 김 부장님이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기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정주임님 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김 부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김 부장님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금을 모아서 정주임 딸 수술비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정말요? 네,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정주임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이정민이라는 악인에게 이용당한 것도 안타깝고요. 203동 이 과장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정주임은 결국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김 부장님과 이 과장님의 제안은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204동 박 여사님도 동참했습니다. 평소에 정주임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우리 모두 알잖아요. 이번 일은 완전히 피해자예요. 우리가 도와야 해요. 1명, 2명씩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금 모금 결과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총 107세대가 참여해서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모였습니다. 정주임의 딸 수술비 5천만 원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모일 줄은 몰랐어요.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던 301동 최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놀랐어요. 하지만 정주임의 사연을 들으니 모두들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인간의 선한 본성이 이런 건가? 감동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인사만 나누던 이웃들이 한마음이 되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성금을 전달하는 날 정주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을 했는데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205동 홍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더 돌봐가며 살아요. 우리는 모두 이웃이니까요. 정주임의 딸 수지는 성금 덕분에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위험했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수지가 완전히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정주임의 환한 미소를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며칠 후 저는 경찰서에서 시민표창을 받았습니다. 박현수 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가 더 커졌을 겁니다. 시민의식이 투철한 모범 시민입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표창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주임과 수지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신고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게 진짜 사회가 아니잖아요. 놀라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택배회사 본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박현수 기사님, 이번 일로 저희 회사와 택배 기사들의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에 박 기사님을 올해의 모범 택배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포상금 500만 원과 함께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보상으로 돌아오다니. 그 후 힐사이드 아파트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년 수지의 생일이 되면 주민들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항상 저도 초대되었습니다. 수지야, 생일 축하해. 올해로 14살이 된 수지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현수 아저씨,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도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수지야. 내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야. 그래도 아저씨가 엄마를 도와주셨잖아요.
수지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정민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징역 5년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5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소 후에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정주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할 자격이 없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주임은 그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결국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원망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 사람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한 마음씨다. 정주임의 관대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사 정규직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변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15년 전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그때는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 일이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고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지켜보는 일이기도 하죠. 정미영 주임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격리 업무였는데 아파트 주민 중 한 분이 소개해 준 것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204동 박 여사님의 말에 정주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도움받은 마음을 꼭 갚을게요. 몇 달 후 정주임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박현수님. 정주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예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주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좋아요. 새 직장도 좋고 수지도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주임의 환한 미소를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후배 택배 기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때 일은 어떻게 알아차린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이상한 걸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뿐이야.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외면한 그 남의 일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잖아.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 정주임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런가요? 응.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의 아픔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는 거지. 회사에서 올해의 모범 택배기사로 선정된 이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택배기사들로부터 문의가 오기도 했습니다. 형님, 저희 구역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렸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모아보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올해 수지의 15번째 생일 파티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수지야, 생일 축하해. 박현수 아저씨 감사해요. 올해도 와주셔서. 수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나중에 커서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간호사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 정말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구나. 수지의 꿈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그녀를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힐사이드 아파트 주민들과는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항상 안부를 물어주시고 때로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박 기사님, 이거 저희 집에서 만든 김치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당연하죠. 박 기사님은 우리 아파트의 은인이잖아요. 이런 따뜻한 관심 덕분에 일이 힘들어도 늘 힘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택배를 배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죠.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이정민 같은 가해자들도 있을 것이고 정주임 같은 피해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로 세상을 조금씩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15년간 택배 일을 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어 작은 용기로 변해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젊은 시절 막막했던 저를 도와준 할아버지의 국밥 한 그릇처럼 제 작은 관심이 정주임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회사의 인정, 주민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말이죠. 창밖을 바라보니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낡은 손목시계를 바라봅니다. 15년간 저와 함께 해온 이 시계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성실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지가 자원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죠. 15살 수지의 말에서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이렇게 선한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니. 그리고 정미영 주임도 새 직장에서 후배 직원들을 따뜻하게 챙기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정주임의 말을 전해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구나. 어느 날 새벽 배송을 하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은 단순히 배송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줄 때가 아닐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후배 택배기사들을 교육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마음까지 함께 전해주는 그런 교육을요. 최근에는 다른 지역의 택배기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부산의 김 기사님은 독거노인을 도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고, 대구의 박 기사님은 가정폭력을 신고해 한 가족을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 수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박현수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수지예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저는 정말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저씨가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을 저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지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작은 행동이 한 아이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
오늘도 새벽 4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저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처럼 작은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손목시계를 보니 새벽 4시 5분입니다. 15년간 함께 해온 이 시계가 오늘따라 더욱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차 시동을 걸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정민 같은 사람 한 명 때문에 정주임 가족이 고통받았지만 결국 그 고통을 치유해 준 것은 100명이 넘는 선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들을 연결해 준 것은 새벽 4시에 수상한 남자를 본 한 택배기사의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누구나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 택배차가 새벽 어둠을 가르며 달려갑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제가 배송하는 물건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릅니다. 오늘도 또 다른 정주임이, 또 다른 수지가 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15년 경력의 택배기사 박현수. 이제는 단순한 택배기사가 아닙니다. 새벽을 지키는 작은 영웅이자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